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구의 내일을 구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지식탐구의 손민아입니다. 본 과정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재단의 에너지정보소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한 정보를 이미 다양하게 접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곳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과정으로 모아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에너지 지식만을 담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3개 분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두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으로서 탄소 중립을 다루고요. 끝으로 세 번째 주제는 에너지 전환과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에너지가 미래 우리 삶을 과연 어떻게 바꿀지 엿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아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후손이 살아갈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지식들이고요. 이 모든 지식을 모아서 11개 차시에 담았습니다. 에너지 지식 탐구에서 얻은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좋게 바꿔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38억 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환경이 변해왔다고 합니다. 지구가 과연 어떻게 탄생해서 왜 변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변화를 거듭해온 지구. 뭔가 이상하다? 지구가 탄생한 직후 채 식지 않아 뜨거운 열지옥이던 지구는 천천히 식으면서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려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지구 속에서 분출한 수증기에 의해 만들어진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 되어 다양한 생명을 탄생시켰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뿜어낸 기체로 대기 조성이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생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탄생한 이후 지구는 추워졌다 더워졌다를 반복하며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고 멸종해 갔죠. 이렇듯 지구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생명은 탄생 이래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의 변화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지층이나 빙하에 갇힌 물질과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과거의 평균 기온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빙하기에 접어든 100만 년 전부터는 더 큰 폭의 변화를 보였죠. 멀리 거슬러 올라가 공룡들이 살던 중생대와 신생대 초기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높았습니다. 과거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만 보면 최근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부터 산업혁명 시기까지의 2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6도가 상승했습니다. 계산해보면 3300년에 1도가 오른 거죠. 그에 비하여 최근의 기온 변화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불과 100년 사이에 1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중 최근 25년 동안에는 그 이전 100년의 2.5배가 넘는 기온 상승 속도를 보입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지구의 주기적인 평균 기온 변화에 비해 매우 빠른 상승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구 온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외부 요인은 태양의 열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태양의 활동은 이전과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지구에 들어온 태양 에너지는 이전과 동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온도의 변화 요인은 외부 요인이 아닌 우리가 만든 것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변화 요인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집중했습니다. 1950년을 기준으로 지난 4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산화탄소는 마치 지구의 평균 기온처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패턴은 기온 변화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평균 기온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따라가는 모양새죠. 이러한 모습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균 기온 변화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왜 평균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비밀은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열에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계속 밀려드는 열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무한정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는 받은 열만큼 우주 공간으로 열을 내보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니까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온 에너지는 열에 의해 온도가 쉽게 변하는 지표면을 데웁니다. 충분히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지표면은 그 위에 있는 공기를 데우죠. 공기가 뜨거워지면 대기의 바깥쪽에 있는 차가운 우주 공간으로 열을 빼앗깁니다. 이처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열을 끊임없이 우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불을 끄면 물에 저장된 열 에너지가 주위를 데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 중 일부는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메테인과 같은 기체가 흡수합니다. 이 기체들은 화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서 많은 열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을 흡수해서 더워진 기체는 다시 대기 중으로 흡수한 열을 내보내서 결국 기온이 올라갑니다. 결국 대기 중 기체들이 지구에 들어온 태양열을 온실처럼 잡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이 주로 몰려있는 대륙권에서 일어나는데 실제로 최근 성층권의 온도 변화는 없는 데 비해 대륙권의 기온만 올라가고 있어서 현재 일어나는 기온 상승의 주 원인이 태양 활동의 증가가 아니라 온실 효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많아지면 성층권의 기온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현재의 기후변화는 변화가 아닌 위기. 앞서 확인했듯이 현재 지구의 기온은 대기 중 늘어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구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기온 상승으로 육지의 빙하가 녹고 녹은 빙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해양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빙하가 줄어들어 얼음이 사라지면 얼음 무게만큼 지각이 가벼워져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날 위험도 있죠.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인간의 활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지구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구 기온 변화가 다른 점이라면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온이 빠르게 변하면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생물은 현재 생활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갖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생물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면 생물의 진화 속도가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지구의 역사에서도 급격한 환경 변화로 수많은 생물종이 짧은 시간 동안 사라진 사건들이 있었죠.
운석 충돌이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 전체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대기 중에 많은 먼지를 남겨서 태양빛을 가려버리고 그 결과 짧은 시간에 지구의 기온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급속한 기온 변화가 일어나면 운이 좋거나 진화가 빠른 몇몇 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환경 변화로 인한 대규모 멸종은 총 5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몇몇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생물종의 70% 이상이 멸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공룡을 거의 사라지게 한 백악기 멸종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도 6번째 대멸종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온도 변화에 민감한 수생생물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될 위험이 있는 습지생물, 넓은 서식지가 필요한 대형 포유류가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원할수록 수컷이 많이 부화하는 바다거북은 높아진 수온으로 인해 수컷의 비중이 줄고 암컷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수온 상승으로 하얗게 죽어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습지에 주로 사는 벵갈 호랑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생활터전이 거의 모두 물에 잠길 전망입니다. 호랑이의 주 서식지인 울창한 정글 습지인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습지는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컷 치타는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면 생식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생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멸종은 현재 분명하게 진행 중입니다.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생물들은 살던 자리에서 변화하는 환경의 파도를 고스란히 맞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변화하면 적응하기 이전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터전을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생물과 사람의 접촉이 늘어나며 종간 감염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종간 감염이란 서로 다른 종이 계속 접촉하면서 한 종의 병원체가 다른 종에 감염되도록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염된 종은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병원체에 노출되기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이미 코로나19에서 확인했습니다. 1999년에도 과일 박쥐로부터 퍼진 니파 뇌염 바이러스가 말레이시아에서 큰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번식하는데 이로 인해 댕기열과 같은 열대성 질병이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는 인류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농작물과 수산자원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현대의 농작물은 극한까지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서 자라는 동안 특정한 조건을 맞춰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온과 기후 패턴, 생태계와 같은 생육 환경이 달라지면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식물이 더 잘 자라니 농업에는 유리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현대의 농작물 품종이 얼마나 특정 환경에 특화됐는지 생각해 본다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기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후가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농업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불평등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방 체계를 수립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많은 행정력과 인력,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부유한 선진국은 어렵지 않게 감당하겠지만 가난한 국가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난한 국가에 더 집중되어 가난한 국가는 더 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제적인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워질수록 해적, 테러리즘, 극단주의, 증오 범죄가 성행한다는 사실은 역사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옵니다. 모두 생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이죠. 현재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 지금 세계와 한국. 그렇다면 실제로 세계에서는 기후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큰 피해를 입는 곳 중 하나는 인도와 대륙, 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강 대부분은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계인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 쌓인 빙하와 만년설이 녹은 물이 모여서 인도 대륙 전체를 적시는 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줄어들면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의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는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우량 대부분이 우기에 집중되어서 빗물이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만 현재 매년 20만 명 이상이 물 부족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미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들은 해발 고도가 매우 낮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나온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4m에 불과합니다. 2021년 발표된 IPCC 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은 19세기 대비 이미 1.09도 상승했고 해수면은 평균 20cm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정도만 올라도 해수면은 67cm 상승한다고 합니다. 투발루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양의 휴양지로 유명한 몰디브 역시 위기입니다. 몰디브는 1190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중 80% 이상이 해발 1m 이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1도만 올라도 국토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현재 해수면은 3에서 4mm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 속도면 50년 이내에 몰디브와 투발루는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지구 전체의 온도 분포를 변화시켜서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2021년 4월 섭씨 20도를 넘는 여름철 날씨를 보이던 미국 뉴욕주에서 단 하루 만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는 인상이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는 2021년 2월 3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영상 2도의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태로 텍사스주는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1년 6월에는 50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져 한 주 사이에 700명 이상이 돌연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 산불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고 시베리아에서 밀려난 찬 공기가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장마 전선을 형성해서 2달 넘게 비를 뿌려 홍수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상기후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극의 날씨는 북반구 기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북극에 있던 찬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한파를 일으키기도 폭염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극에는 폴라 보텍스라는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북극에서 발달한 차가운 고기압이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강한 나선을 이루어 소용돌이 치는데 이 소용돌이의 가장자리가 강한 제트 기류를 형성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평균 기온 상승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북극과 툰드라 지역에서 태양열을 반사하는 정도가 낮아져서 온도가 오르게 됩니다. 극지방이 따뜻해지면서 온난 고기압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한 고기압이 북극에 있던 찬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냅니다. 밀려난 공기는 제트 기류를 약화시키고 지구를 둘러싸는 강한 바람이 약해지면서 곳곳에 작은 바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찬 공기 덩어리가 북반구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북극 공기가 한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북극 진동이라고 하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북극 진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 진동으로 발생한 찬 공기의 소용돌이는 규모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자주 나타나며 때로는 북태평양에서 온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와 만나 많은 양의 비를 뿌리기도 합니다. 북미와 아시아에서 일어난 대규모 이상기후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진동인 셈이죠. 한국에서도 봄,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 겨울이 짧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후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 실제로 데이터로 나타낸 자료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간의 평균값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의 평균값에 비해 봄과 여름의 길이가 각각 나흘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빨라진 봄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봄, 서울의 벚꽃은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일찍 폈다고 합니다. 봄철이면 깨어나 알부터 낳는 개구리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짜가 11년 새 27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무려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매년 봄마다 사람들은 미세먼지로 고생합니다. 미세먼지는 아주 작아서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먼지를 말합니다. 온도가 오를수록 대기 중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활발하게 일으켜 미세먼지 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공기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농업과 어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작물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남쪽 지방에서 주로 하던 사과 농사가 강원도 영서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서나 가능했던 감귤 농사를 지금은 전라도에서도 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망고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어종인 명태는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열대성 어종인 도미류가 동해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화한 작물과 어종에 익숙해지는 동안 농업과 어업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열대에 많은 해충이나 독이 있는 해양 생물들도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모습들 잘 보셨나요? 이미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19세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들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19세기 스웨덴의 화학자 아레니우스는 이산화탄소가 열을 흡수해서 기온을 올린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아레니우스의 계산에 따르면 19세기 당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빙하기가 찾아오고 2배로 늘어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5에서 6도 올라간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덕분에 1899년 미국의 지질학자인 토마스 체인벌린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의 평균 온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물리학자인 존 헨리 포인팅이 1909년 온실 효과라는 용어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20세기 전반부 내내 논쟁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태양의 활동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기온이 오르고 활동이 줄어들면 추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온도 변화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958년 미국의 과학자 찰스 킬링이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 관측소를 세우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오랜 시간 측정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지구의 평균 기온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됐습니다. 킬링이 세운 관측소는 195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빠짐없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정확히 같은 비율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상승했습니다. 이후 여러 과학자들이 빙하에 갇힌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의 공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레니우스가 예측한 온실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며 인간이 스스로 지구의 기후를 바꿔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과학자들이 인류 활동으로 늘어난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하자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 걸쳐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환경 파괴, 자원 고갈에 대한 사회 고발이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국제사회는 인류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첫 발걸음 중 하나가 1972년 로마 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입니다. 여기서는 인류의 반성 없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계속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환경, 식량, 자원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죠.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국제연합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기구 UN 환경계획을 출범합니다. UNEP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해 환경 정책과 개발 전략을 조화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세계가 기후 위기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채비를 착착 해나간 것입니다. UNEP의 활동과 함께 UN은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를 발족하고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대응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IPCC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UN이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가국은 리우 선언을 발표하고 UN의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90년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4에서 4.4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라 산업화 이후 2도 상승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후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1992년 6월 리우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으로부터 지구 기후의 위험한 변화를 방지하자라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교토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강제성을 갖춘 교토 의정서에 합의하고 발표합니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이 2008년에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적어도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2005년 2월부터 발효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규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교토 의정서의 유효기간은 2012년까지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협정을 논의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다음 협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가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회의에서 IPCC 참가국들은 교토 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기후체계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마침내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파리협정은 교토 의정서와 달리 끝나는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가급적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여 모든 회원국이 파리협정으로 이른바 파리체제가 시작됐으며 연구가 진척되면서 순배출량 제로와 같은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만 강조해서 한참 경제 성장해야 하는 개발도상국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큰 선진국이 각자의 이유로 반발했던 데 비해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파리 협약은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2도로 정한 것일까요? 여러 연구와 논의를 통해 현재의 기술과 행정 수준으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상승했을 때의 변화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도 이상 오르면 2도 오를 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아시아는 홍수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북아프리카는 산불과 홍수 피해 증가, 유럽은 하천 범람과 극한 고온 현상 증가, 남아메리카는 홍수 및 산사태 증가와 극심한 가뭄, 아프리카는 식량난과 전염병 위험 증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남태평양 지역은 산호초 생태계의 대규모 파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극지방은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탄소를 내뿜고 산업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탄소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문명을 누리면서 생존하려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협약에서는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처럼 배출되는 탄소와 재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같아 겉보기에 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유엔이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설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여 년을 모색해온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해답이 바로 탄소 중립인 것입니다.